결혼식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약혼자네 어머니랑 남매가 벌써 제 전원주택에 쳐들어왔다고요? 약혼자 가족들이 제 옷장에 자기들 옷을 걸고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 될 분은 심지어 자기 집인 양 저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까지 하더군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수진 씨는 3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마무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10분 동안 휴대폰이 3번째 울렸지만 그녀는 확인하지 않았죠. 탐사는 그녀는 확인하지 않았죠. 고객인 김영철 씨는 서류를 뒤적이고 넥타이를 고쳐매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전화나 받는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주는 전문가였으니까요. 네, 김영철 고객님, 정확합니다. 그녀는 계약서의 한 조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도인이 등기 이전 후 14일 이내에 집을 비워주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고객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펜을 들어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했습니다.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약서를 내밀고 서명을 마쳤습니다. 또 하나의 성공적인 계약이었죠. 이번 계약의 수수료만으로도 그녀의 한 달 지출 절반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4년간 일하며 최고의 에이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월 500만 원, 때로는 그 이상을 벌었죠. 덕분에 여행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2년 전 분양 특가로 매입한 도시, 외곽의 전원주택도 그녀의 것이었죠. 약 40평 면적의 2층짜리 건물, 그리고 아담한 마당까지 이곳은 온전히 그녀의 영역이었고 모든 규칙은 그녀가 정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수진 씨는 사무실을 나와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약혼자 박준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3통과 문자 1통. 급한 일이야, 전화 줘. 그녀는 그의 번호를 누르고 건물 벽에 기댔습니다. 수진아, 나야.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자기 도움이 필요해. 공장에 납품 문제가 생겨서 저녁까지 꼼짝 못하게 됐어. 혹시 우리 엄마 서울역에서 좀 픽업해 줄 수 있을까? 4시 반 도착이셔. 어머님이요? 수진 씨가 되물었습니다. 오신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요. 아, 미안. 깜빡하고 말을 못했네. 며칠 구경도 하시고 바람도 쐬고 싶으시다고. 며칠 계시다 가실 거야. 괜찮지? 수진 씨는 순간 침묵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시는 것 자체는 싫지 않았지만 준호 씨가 그걸 깜빡했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턴 미리 말해줘요. 고마워. 자기가 최고야. 저녁에 바로 그리로 갈게.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까지는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역으로 가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죠. 박준호 씨를 만난 건 반년 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였습니다. 그는 기계공장의 엔지니어였고 월 350만 원 정도를 벌며 도시 반대편의 작은 투룸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차분하고 예의 바르며 유머 감각도 있었습니다. 3번째 데이트에서 그는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고백했고 수진 씨는 그의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4개월간의 연애 끝에 그는 거창한 이벤트 없이 그들이 처음 키스했던 작은 카페에서 저녁을 먹다가 청혼했습니다. 반지 상자를 꺼내 그녀의 눈을 보며 항상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죠. 수진 씨는 승낙했습니다. 결혼식은 반년 후 초여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최 여사와는 2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은 준호 씨의 생일 때였는데 50대 중반의 통통한 체격에 화려한 주황색으로 염색한 머리, 그리고 목소리가 무척 컸죠. 그녀는 지역 보건소에서 격리로 일하며 지방 도시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내내 최 여사는 수진 씨의 월급, 전원주택,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사게 됐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30살 나이에 이런 집이라니 대단하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한테 얘기 들었어. 등기 서류는 다 깔끔한 거지? 어디서 상속이라도 두둑이 받았나 봐. 등기 서류는 다 깔끔한 거지? 아니요, 제가 직접 산 거예요.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조기 상환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럼 돈을 꽤 잘 버나 보네. 우리 준호는 항상 소박해서 큰 욕심은 없는데 말이야. 수진 씨는 그 말에 어떤 가시가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우리 준호는 항상 소박해서 큰 욕심은 없는데 2번째 만남은 한 달 전 최 여사가 다시 서울에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식 얘기를 해야 한다며 셋이서 만나자고 고집했죠. 레스토랑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녀는 수첩을 꺼내 하객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쪽 하객만 23명이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친척들이랑 직장 동료들, 준호 친구들 좀 더하고 너는 몇 명이나 부를 거니? 한 15명 정도요.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랑 오빠, 친구 몇 명,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요. 그거밖에 안 돼. 최 여사가 지적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해야지. 그리고 대전에 사는 내 여동생도 아들이랑 올 거고 내 남동생네는 아내랑 애들 셋이랑 같이 올 거야. 그 사람들 자리도 생각해야지. 수진 씨는 준호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겠습니다. 수진 씨는 약간의 짜증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피로연은 어디서 할 거니?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식당은 너무 비싸. 그냥 내 전원주택에서 하자. 마당도 넓으니 텐트 치고 음식은 내가 직접 할게. 돈도 아끼고 좋잖아. 수진 씨는 속에서 무언가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할 거예요. 이미 예약 다 해놨어요. 최 여사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아니, 왜 돈을 길바닥에 버리려고 해? 다 우리 식구들끼리 하는 건데.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니? 저는 조금도 민망하지 않은데요. 수진 씨가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고 이 집은 제 사적인 공간이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가 헛기침을 했죠. 엄마, 수진 씨 말이 맞아. 이건 우리 결정이야. 최 여사는 입술을 삐죽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너희들 좋을 대로 해. 나중에 돈 없다고 후회나 하지 마라. 수진 씨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 순간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을 어디서 어떻게 치를지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역 승강장에 서서 그녀는 다시 그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최 여사는 커다란 가방과 쇼핑백을 들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진 씨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죠. 어머, 수진아,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 우리 준호는 어딨니? 회사에 지한 일이 생겨서요. 수진 씨가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올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아들 일하느라 고생이 많네.
최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그럼 너희 집으로 가면 되니? 아니면 호텔로 가야 하니? 저희 집으로 가세요. 수진 씨는 준호 씨가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최 여사는 오는 길이며 날씨며 직장 생활이 얼마나 피곤한지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수진 씨는 건성으로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대답했죠. 전원주택에 도착하자 최 여사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마당도 넓고 집도 튼튼해 보이네. 여기서 너 혼자 사는 거야? 네. 수진 씨가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최 여사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방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을 살피고 가구를 만져보았죠. 인테리어 한지 얼마 안 됐네. 그녀가 논평했습니다. 주방도 좋고 침실은 몇 개야? 3개요. 수진 씨가 그녀를 2층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 방을 쓰시면 돼요. 고마워, 얘야. 그럼 저 방은 누구 방이니? 최 여사는 닫힌 문을 가리켰습니다. 제 침실이에요. 저쪽은 서재고요. 알겠다.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간이 넓네. 집이 이렇게 커서 다행이다. 나중에 준호가 이사 오면 둘이 널찍하게 살 수 있겠어.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의 이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결혼 후에 함께 살고 싶다고 언급은 했지만 세부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죠. 저녁에 준호 씨가 도착했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최 여사는 준호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크게 웃고 무척 활기차 보였습니다.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어울렸지만 어딘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죠. 다음 날 수진 씨는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와 거실 가구가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파는 다른 쪽 벽으로 가 있었고 안락 의자는 창가로 옮겨져 있었죠. 어머님, 가구 옮기셨어요?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최 여사가 부엌에서 수건을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소파를 벽에 붙이니까 공간이 더 넓어 보이잖아. 너도 괜찮지? 아니요, 안 괜찮아요. 수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원래대로 돌려놔 주세요. 최 여사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별것도 아닌데 저한테는 별일이에요. 수진 씨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긴 제 집이고 가구는 제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야. 수진 씨는 준호 씨에게 전화해 가구를 원위치시키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1시간 뒤에 와서 말없이 소파와 안락 의자를 원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죠. 준호야, 쟤는 고작 소파 하나 가지고 난리를 치더라. 그가 일을 마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난 그저 좋으라고 한 건데. 엄마, 여긴 엄마 집이 아니잖아. 그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허락 없이 아무것도 바꾸지 마. 최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진 씨는 준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요. 별말을.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는 뭐든 자기 방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라서. 그러게 말이에요.
2일 뒤 최 여사는 다시 자기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수진 씨는 역까지 그녀를 배웅하고 예의 바르게 작별 인사를 했지만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결혼식은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남아 있었죠. 수진 씨는 신부 부케를 주문하고 식당 메뉴를 확정하고 사진작가와 약속을 잡는 등 마지막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준호 씨도 준비를 도왔지만 잦은 야근으로 바빴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아 하객 명단을 논의하고 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엄마한테서 또 전화 왔는데 결혼식 2주 전에 미리 와도 되냐고 물으시더라. 준비하는 거 도와주고 싶으시대. 수진 씨는 수첩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2주 전부터 와서 뭘 하시게요? 뭐라도 돕고 싶으신가 봐. 식장 꾸미는 거나 쇼핑 같은 거 말이야. 준호 씨, 저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도움 필요 없는데. 알아. 하지만 엄마는 자기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싶으신 거야. 엄마니까 걱정돼서 그러시겠지.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일주일 전에 오시라고 해요. 그보다 빠르면 안 돼요. 알았어. 준호 씨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는 전화해서 어머니가 결국 3일 뒤에 오시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기차표까지 끊으셨대. 그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어. 수진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일주일 전으로 얘기했잖아요. 알아. 근데 엄마가 너무 완강하셔서 정말 미안해. 그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침묵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최 여사는 거대한 캐리어와 가방 3개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수진 씨는 역에서 그녀를 만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 이 집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그녀는 안으로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이제 짐 풀고 바로 결혼 준비 시작하자. 어머님, 저 정말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굳이 안 그러셔도. 무슨 소리니? 얘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일단 내가 장부터 봐올게. 맛있는 거 해줘야지. 넌 맨날 샌드위치 같은 걸로 대충 때우지? 저 잘 챙겨 먹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최 여사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거실에 홀로 남아 속에서 차오르는 짜증을 억눌렀습니다. 저녁에 예비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퇴근하고 돌아온 수진 씨와 준호 씨를 불렀죠. 자, 3시간 동안 땀 흘려 만들었어. 그녀가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많이들 먹어. 저녁은 푸짐했습니다. 감자볶음, 제육볶음, 샐러드, 그리고 직접 담근 매실청까지. 수진 씨는 감사 인사를 하고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조금 먹었습니다. 준호야, 너 살 빠졌네. 최 여사는 아들에게 반찬을 더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몸보신 좀 해야겠다. 엄마, 나 괜찮아. 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뭐가 괜찮아? 뼈밖에 안 남았구먼. 수진아, 너 얘 밥은 챙겨주니? 수진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 씨 어른이에요. 뭘 먹을지는 스스로 결정해요. 그래, 물론 그렇겠지. 최 여사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원래 너희들이 가는 그런 식당 밥보다 집밥을 더 좋아했거든.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샐러드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잘 먹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일 좀 할게요.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30분 뒤 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 나름의 방식으로 걱정하시는 거야. 준호 씨, 어머님은 방금 제가 당신을 굶기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기분 나빠요.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그러시겠지.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런 식의 발언은 불편해요. 그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결혼식 끝나고 엄마 내려가시면 다 괜찮아질 거야.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진공 청소기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최 여사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그녀는 소음을 뚫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먼지가 너무 많아서 청소 좀 했어. 선반도 좀 닦아야겠더라. 수진 씨는 진공 청소기 전원을 껐습니다. 어머님, 청소는 제가 알아서 해요. 안 그러셔도 돼요. 아휴, 괜찮아. 도와주는 건데 뭘. 넌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고 난 시간이 많잖아.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요. 수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물건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최 여사는 허리를 펴고 섭섭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 좋으라고 한 건데. 수진 씨는 돌아서서 커피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억누른 분노에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매번 그 대화를 미루었습니다. 결혼식이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캔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에 수진 씨가 회사에 있을 때 최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 내 친구들도 좀 부르면 어떨까? 한 10명 정도. 안 부르면 삐칠 텐데 어머님, 하객 명단은 이미 확정됐어요. 인원수에 맞춰서 식당 예약금도 다 냈고요. 그게 뭐 대수라고. 돈 좀 더 내면 되지. 아니요. 수진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명단은 바꿀 수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좀 인색하다. 최 여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큰 잔치인데 사람 몇 명 오는 거 가지고 돈을 아끼니? 수진 씨는 속에서 무언가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색한 게 아니에요. 터는지 분이식 한고 큰 잔치인데 사람 몇 명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예산과 제 방식에 맞춰서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오셔도 돼요. 뭐, 안 오다니? 내가 신랑 엄마인데 그럼 저희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수진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준호 씨는 상심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우셨어.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상처 줬다고. 전 상처 준 적 없어요. 상의도 안 한 하객들을 추가하는 걸 거절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그냥. 준호 씨. 수진 씨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자기 규칙을 강요하고 가구를 마음대로 옮기고 허락도 없이 요리하고 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청소를 해요. 이제는 저더러 인색하다고까지 하고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랑 얘기할게. 약속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말할게. 수진 씨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좋아요. 기다릴게요. 준호 씨는 그날 저녁 바로 어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수진 씨는 닫힌 문 너머로 대화 조각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분개하며 무언가 항변했고 준호 씨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방에서 나왔을 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설명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다음 이틀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최 여사는 조용히 지내며 조언을 하거나 참견하지 않았고 자기 식사만 챙겨 먹었습니다. 수진 씨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대화가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그녀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낯선 4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최 여사가 앉아 있었죠. 아, 수진이 왔구나. 시어머니 될 사람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인사해, 내 동생 미영이야. 대전에서 왔어. 수진 씨는 문간에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 오신다고 준호 씨한테 들었어요. 결혼식 때도 올 건데 미영 씨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언니가 좀 일찍 오라고 해서 며칠 신세 좀 져도 되나 해서 왔지. 일주일 정도 있을 생각인데 괜찮지? 수진 씨는 시선을 최 여사에게로 돌렸습니다. 잠깐 둘이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 씨는 문을 닫았죠. 왜 제 허락도 없이 동생분을 부르셨어요? 아유, 그게 뭐 대수라고. 최 여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집도 넓은데 자리 많잖아. 대수예요. 여긴 제 집이고 누구를 초대할지는 제가 결정해요.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마. 수진아, 내 동생이잖아. 멀리서 왔는데 그럼 호텔을 잡아주세요. 수진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낼 순 없어요. 최 여사는 분노로 입을 딱 벌렸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친척을 내쫓겠다고? 전 아무도 초대한 적 없고 저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은 사람들을 제 집에 들일 의무는 없어요. 수진 씨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모님, 죄송하지만 여기서 묵으실 수는 없겠어요. 어머님이 저와 상의 없이 오시라고 한 거라서요. 미영 씨는 당황하며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너 말로는 말했지, 말했어.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근데 봐라, 우리 준호가 어떤 며느리감을 데려왔는지. 인색하고 못돼 먹었어. 수진 씨는 휴대폰을 꺼내 준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와요.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그는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수진 씨가 상황을 설명했죠. 준호 씨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동생이잖아. 그래도 수진 씨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뭘 물어봐. 이제 곧 한 가족이 될 건데. 이모,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가 호텔방을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준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말없이 짐을 챙겨 최 여사와 함께 나갔습니다. 최 여사는 역 근처의 저렴한 호텔의 방을 잡아주었죠. 그들이 떠난 후 수진 씨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 더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옆에 앉아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난 엄마가 알아들은 줄 알았어. 당신 어머니는 안 되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내 공간을 지키려고 하면 인색하다고 생각하죠. 알아, 내가 진지하게 다시 얘기할게. 벌써 2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이번엔 정말 단호하게 할게. 수진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안 되면 제가 직접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다음 날 최 여사는 돌아왔지만 긴장된 채로 예의를 차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언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미영 씨는 이틀 뒤 잔뜩 삐져서 불만스러운 얼굴로 대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식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결혼식까지 또록감독감다. 수진 씨는 드레스를 찾아오고 사회자와 미팅하고 배경음악을 정하는 등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처리했습니다. 준호 씨도 돕긴 했지만 지쳐 보였습니다. 회사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 많았죠. 어느 날 저녁 수진 씨는 최 여사가 부엌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분개에 차 있었죠. 그래, 상상이나 가니. 미영아, 인색하기 짝이 없어. 집은 저렇게 큰데 손님 하나 들이기 싫어하잖아. 우리 불쌍한 준호는 자기가 누구랑 결혼하는지도 모르고. 수진 씨는 복도에 멈춰 서서 계속 엿들었습니다. 괜찮아. 결혼만 해봐. 우리가 거기 자리 잡으면 쟤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어차피 집도 공동명의가 될 텐데 뭐. 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 씨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여사는 그녀를 보고 황급히 통화를 마쳤죠. 아, 수진아, 자리 잡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냥 해본 소리지. 최 여사는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요, 설명해 주세요. 여기 이사 오실 계획이셨어요? 최 여사는 허리를 펴고 도전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그게 뭐 어때서? 준호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 사는 곳에 엄마가 같이 사는 게 당연하지. 어머님은 이 집에 이사 오실 수 없어요. 수진 씨가 느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요. 두고 보자고. 결혼하면 이 집은 공동재산이 되는 거야. 나도 권리가 있어. 아니요. 수진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결혼 전에 산 재산이에요. 공동재산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준호 씨가 저랑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어머님을 모셔야 할 의무는 없어요. 최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 네가 우리 준호를 집 하나로 깨어낸 거였어? 아니요. 수진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 집에 들일 수 없어요. 그게 문제라면 결혼 취소하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 씨는 자기 침실로 올라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녁에 준호 씨가 도착했습니다. 최 여사는 즉시 그에게 달려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날 나쁜 년으로 몰고 집에서 쫓아내려고 해. 내 엄마를 존중하지도 않는다고. 엄마, 진정 좀 해. 준호 씨가 피곤하게 말했습니다.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수진 씨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 당신 어머니가 결혼 후에 여기로 이사 올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는 당황하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했잖아. 무슨 얘기를 해?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난 내 엄마고 너랑 같이 살 권리가 있어. 아니요. 준호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따로 살 거예요. 내가 말했지. 너 이 여자 때문에 날 배신하는구나. 엄마, 그만해요. 준호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 씨는 제 약혼자고 엄마가 수진 씨를 모욕하는 건 더는 못 참아요. 최 여사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 방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준호 씨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전 알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느꼈어요. 이제 우리 어떡하죠? 당신 어머니 내일 당장 떠나셔야 해요. 알았어. 그렇게 말할게. 아침에 최 여사는 붉어진 눈으로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준호 씨는 택시를 불러
그녀를 역까지 배웅하고 2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쳐 보였죠. 가셨어. 그가 말했습니다. 결혼식에도 안 오시겠대.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안 나아. 우리 엄마잖아. 난 엄마가 내 결혼식에 와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어머님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설명해요. 노력해 볼게. 결혼식까지 열흘이 남았습니다. 최 여사는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죠. 수진 씨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준호 씨가 힘들어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에 집중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결혼식의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드레스는 옷장에 걸려 있었고 구두도 준비되었고 부케도 주문했습니다. 그저 결혼식 날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결혼식을 8일 앞둔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흥분한 얼굴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오시기로 했어. 그가 알렸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설득했어. 이제 정말 얌전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잘 됐네요. 수진 씨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결혼식 3일 전에 오고 싶어 하셔. 마지막 준비를 도와주시겠대. 준호 씨, 저는 어머님이 다시 여기서 지내는 거 원치 않아요. 하지만 딱 3일이잖아. 제발 조금만 참아줘.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야. 수진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애원하고 있었죠. 배치남대 다는 제발 딱 3일만이에요.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돼요. 약속할게. 하지만 그 평온함은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 씨는 전화해서 회사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납품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틀간 옆 도시로 출장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지금 당장이요. 수진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는데. 알아. 근데 급한 일이야. 모레 돌아올게. 약속해.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알았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떠났습니다. 수진 씨는 혼자 남아 집에서 일하며 고객들의 이메일에 답장했습니다. 하루는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저녁을 먹고 드라마를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객과의 미팅에 나갔습니다. 미팅은 길어졌고 그 후에도 다른 미팅이 2건 더 있었죠. 수진 씨는 지치고 배고픈 상태로 저녁 7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전원주택의 바디가라떼, 그녀는 마당에 낯선 차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현대차 옆에 주차된 낡은 회색 아반떼. 수진 씨는 미간을 찌푸리고 차에서 내려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그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커다란 가방 4개와 여행 가방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낯선 외투들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요. 거실에서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 씨는 그곳으로 걸어가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소파에는 최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짧은 머리를 한 20대 젊은 여성과 운동복 차림에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가 앉아 있었죠. 그들은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샌드위치와 과자가 놓여 있었죠. 새 여사는 수진 씨를 발견하고 활짝 웃었습니다. 아, 수진이 왔구나. 인사해. 여기는 내 딸 준이, 그리고 아들 준서야. 준호 동생들이지. 결혼 준비 도와주러 왔어. 수진 씨는 들은 말을 소화하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에게 아버지가 재혼해서 낳은 남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도시에 살았고 그가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들이 이렇게 일찍 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준희 씨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수진 씨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잡지, 그녀는 시선을 최 여사에게로 돌렸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왜라니? 그녀는 놀란 듯이 대답했습니다. 도와주러 왔지. 함더는 도와주러 왔지. 준이는 꾸미는데 소질이 있고 준서는 결혼식 날 차를 운전해 줄 거야. 전 이분들을 초대한 적이 없는데요. 수진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 곧 한 가족이 될 건데. 우리 준호도 반대하지 않을 거야. 수진 씨는 휴대폰을 꺼내 준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 회의 중이라. 이따 전화할게. 아니요.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대답해요. 당신 어머니랑 동생들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침묵. 무슨 동생들? 준희 씨랑 준서 씨요. 지금 제 거실에 앉아서 차 마시고 있어요. 난 몰랐어.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연히 말 안 했겠죠. 수진 씨는 최 여사를 차가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당장 와요. 나 출장 중이잖아. 내일 저녁에나 돌아가. 그럼 전화로 당장 해결해요. 그녀는 스피커폰을 켜고 최 여사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 아들. 엄마, 아들, 강성석과 그럼 전화로 별이라냐.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준이랑 준서 불렀어. 네가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걔네도 네 결혼식에 와보고 싶어 하잖아. 결혼식 당일에 오기로 했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그리고 서프라이즈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서프라이즈야, 아들. 그냥 좀 돕고 싶어서 그런 거지. 엄마, 지금 당장 거기서 나오세요. 최 여사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네, 그 수진이라는 애가 너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자기 가족을 내쫓으려고 하잖아. 엄마, 그만해요. 당장 나오시라고 했어요. 안 나가. 최 여사가 갑자기 쏘아붙였습니다. 우린 이미 여기 왔고 짐도 다 풀었어. 이제 와서 어디로 가라고? 수진 씨는 휴대폰을 되찾아 스피커폰을 껐습니다. 준호 씨, 저 사람들한테 짐 쌀 시간 10분 줄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수진아, 제발. 그러지 마. 10분이에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최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짐 싸서 나가세요.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수진 씨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여긴 내 아들이 살 집이고 그럼 내 집이기도 해. 아니요. 수진 씨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제 집이고 당신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에요. 준이야, 준서야. 짐 만지지 마.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우린 아무데도 안 가. 준이와 준서는 불안하게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들이 있어서 신고합니다. 세 사람이 제 집에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최 여사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너 미쳤어? 세 사람이 제 집에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경찰을 부르겠다고? 네. 수진 씨는 침착하게 교환원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안락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스스로 나가시든가 경찰을 기다리시든가 선택은 당신들 몫이에요. 준희 씨가 자기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준서야, 가자. 난 문제 만들기 싫어. 가만히 있어.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 아니요, 없어요. 수진 씨가 반박했습니다. 전 당신들을 초대한 적이 없어요. 열쇠도 없으시잖아요. 허락 없이 들어오신 거예요. 준호가 문 열어줬어. 준호 씨는 출장 중이에요. 어떻게 들어오셨죠? 최 여사는 머뭇거렸습니다. 문이 안 잠겨 있었어.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신 거네요. 그건 범죄예요. 준서 씨는 이미 여행 가방을 출구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준희 씨가 그를 도왔죠. 최 여사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얼굴이 빨개진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알면 넌 끝이야. 그녀는 씩씩거렸습니다. 네가 자기 가족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 말이야. 준호 씨는 이 상황 다 알고 있어요.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편이에요. 5분 뒤 그들은 짐을 차에 싣고 떠났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떠난 지 1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수진 씨는 상황을 설명하고 집 등기 서류를 보여주고 목격자의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고 떠났습니다. 수진 씨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낯선 사람들이 앉았던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속이 답답하게 꼬이는 것 같았죠.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준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사람들 갔어?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경찰을 불렀더니 겁먹고 그냥 가더라고요. 세상에,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준호 씨,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생각? 우리 관계.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해서요. 침묵. 수진아,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엄마랑 얘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그 말 벌써 5번은 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번엔 정말 엄마가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을 거야. 선을 넘은 건 어머님이 처음 제 집 가구를 마음대로 옮겼을 때부터였어요. 수진 씨가 피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허락도 없이 사람들을 제 집에 데려왔고 여기서 머물 생각까지 했잖아요. 이해해. 그리고 난 내 편이야. 하지만 당신은 출장 중이고 당신 어머니는 여기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요. 수진아, 저 시간 좀 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그녀는 혼자 생각에 잠겨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혼식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첩장은 이미 보냈고 식당 예약금도 지불했고 하객들도 참석을 확인한 상태였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무거운 느낌이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준호 씨는 출장에서 일찍 돌아와 저녁에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쳐 보였죠. 정말 미안해. 그가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얘기했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몇 번이나 하셨죠?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번엔 정말 단호하게 말했어. 한 번만 더 이런 일을 벌이면 다시는 엄마를 보지 않겠다고. 그래서 반응이 어땠는데요? 우셨어. 내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하시면서도 결국엔 알겠다고 하셨어.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 씨, 저는 두려워요.
당신 어머니는 저를 존중하지 않고 제 공간도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은 항상 우리 사이에 끼어 있죠. 알아, 미안해. 하지만 난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약속할게. 결혼 후에는 엄마가 우리 삶에 관여하는 걸 최대한 막을게. 정말 할 수 있겠어요? 응, 약속해.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계속 준비하죠. 다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마지막 준비들을 마무리하고 웨딩 플래너와 만나고 하객 명단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최 여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도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준호 씨 말로는 삐져서 집에만 계시지만 결혼식에는 꼭 오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3일 전 수진 씨는 업무 때문에 하루 종일 외출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큰손 고객과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죠.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고 서명까지 마쳤죠. 수진 씨는 기분 좋게 저녁 8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전원주택의 바디가라떼, 그녀는 마당에 또다시 낯선 차, 바로 그 낡은 회색 아반떼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죠. 수진 씨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에는 지난번과 똑같은 가방과 여행 가방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수가 더 많았습니다. 옷걸이에는 외투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낯선 신발 4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는 최 여사와 함께 준이, 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샌드위치와 냄비째 놓인 국이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돌려 수진 씨를 보았습니다. 어머, 집주인 오셨네. 그녀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들어와. 사양 말고. 수진 씨는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냐니. 최 여사가 놀란 척했습니다. 결혼 준비하고 있었지. 우리 준호가 예식 전까지 여기서 지내도 된다고 허락했어. 너도 괜찮다고 했다면서? 준호 씨는 어디 있죠? 회사. 늦는다고 야근이래. 수진 씨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 지금 좀 바빠서. 준호 씨, 당신 어머니랑 동생들이 또 우리 집에 와 있어요. 당신이 허락했어요? 긴 침묵. 나 아침에 전화하셨는데 결혼식 전에 머물고 싶다고 하시길래 난 자기가 괜찮을 줄 알았어.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제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엄마가 이제 정말 잘하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준호 씨,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했잖아요. 제 동의 없이는 아무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미안해. 난 생각 못했어. 생각 못한 게 아니죠. 그냥 또 어머님 말에 넘어간 거잖아요. 수진아, 제발 3일만 더 참아줘. 곧 결혼식이잖아. 그분들 곧 가실 거야. 아니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분들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제발 소란 피우지 마.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를 쳐다봤죠. 짐 싸서 나가세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또 시작이야? 우리 준호가 직접 여기 있어도 된다고 했다니까. 준호 씨는 제 허락 없이 아무도 이 집에 초대할 권리가 없어요. 이건 제 재산이니까요. 결혼하면 공동 재산이 될걸. 최 여사가 쏘아붙였습니다. 우린 가족이고 다 같이 살 거야. 수진 씨는
천천히 방을 가로질러 창가에 멈춰서서 돌아섰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결혼하면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 거라고 했다. 최 여사는 일어나 팔짱을 꼈습니다. 뭐, 우리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 어림도 없지. 준호는 내 아들이고 아들이 있는 곳에 엄마가 있는 건 당연해. 수진 씨는 준이와 준서를 쳐다봤습니다. 두 분도 여기서 살 생각이세요? 준희 씨는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자리가 많다고 해서. 알겠네요. 수진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또 경찰 부르려고? 최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소용없어. 우리 이제 열쇠도 복사했거든. 넌 우리 못 쫓아내. 수진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열쇠요? 최 여사는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준호가 자기 거 줬어. 우리가 복사했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우리 집이기도 한 거야.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수진 씨는 다시 준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 내 집 열쇠를 그 사람들한테 줬어요? 그녀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엄마가 일찍 와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내 집 열쇠를 줬다고요? 수진아, 그게 뭐 대수라고. 뭐가 대수냐고요? 그녀는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열쇠를 복사했고 결혼 후에 당신 동생들이랑 같이 여기서 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집에서요. 뭐,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하지만 당신이 열쇠를 줬잖아요. 그냥 들어올 수 있게 해주려고. 준호 씨, 이제 할 말 없어요. 지금 당장 와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여사는 의기양양하게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알겠니? 이 집은 이제 공동의 것이고 넌 아무 결정권도 없는 그냥 신부일 뿐이야. 수진 씨는 그녀에게 바짝 다가가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안 나갈 건데.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우리에겐 열쇠가 있어. 여기 있을 권리가 있다고. 아니요, 없어요. 경찰 부를 겁니다. 불러. 우린 이미 여기서 살림 차렸어. 내 옷장에 우리 옷도 다 걸어놨다고. 수진 씨는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가 손님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최 여사의 짐이 널려 있었습니다. 다른 침실 문을 여니 거기에는 준이와 준서의 짐이 있었죠. 그녀는 자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옷장에는 낯선 원피스와 셔츠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때? 봤지? 우린 이미 여기서 살고 있어. 수진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속에서는 얼음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식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어머님이랑 동생분들이 벌써 제 전원주택에 짐을 풀었다고요? 그녀는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 짐 풀었어. 그게 뭐, 곧 결혼하면 한 가족 될 건데. 수진 씨는 그녀를 지나쳐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냉장고에 낯선 식료품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옷장에 당신들 옷을 걸어두셨더군요. 그녀가 사실을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공간도 넓은데 비워두면 뭐해. 그리고 당신들이 여기 있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당연하지. 준호가 허락했어. 수진 씨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과 자녀분들이 제 옷장에 자기들 옷을 걸고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제게 제 집으로 들어오라고 친절하게 손짓하셨을 때 저는 어머님이 완전히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칼날 같았죠. 당장 제 집에서 꺼지세요. 전 아무도 초대한 적 없습니다. 최 여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꺼지라니. 내가 신랑 엄마야. 당신들은 제 집에 불법으로 침입했어요. 여기 있을 권리가 없다고요. 우리에겐 열쇠가 있어. 준호가 줬다고. 준호 씨는 이 집 주인이 아니에요. 당신들에게 열쇠를 줄 권리가 없다고요. 우린 안 나가. 최 여사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경찰을 부르든 누굴 부르든 마음대로 해. 우린 여기 있을 거니까. 수진 씨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신고합니다. 세 사람이 불법으로 제 집 열쇠를 복제해서 제 허락 없이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 여사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우린 곧 가족이 될 사이야. 아니요. 수진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없겠네요.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네, 와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희 씨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가자. 난 경찰서 가기 싫어. 가만히 앉아 있어.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가. 준서 씨는 이미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심각한 일이야. 저 여자 진짜 경찰 불렀다고. 부르라지. 걔네가 우리한테 뭘 어쩌겠어. 수진 씨는 안락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경찰은 15분 안에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을 서성이며 배은망덕과 인색함에 대해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희와 준서는 초조하게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직 짐을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10분 뒤 준호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당황하고 불안한 얼굴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너 정말 경찰 불렀어? 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이 제 집에 불법으로 이사 왔어요. 제 허락 없이 열쇠를 복제했고, 제 옷장에 자기들 짐을 풀었고, 여기서 살 거라고 선언했어요. 나가달라고 했지만 거절했고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준호 씨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사실이야? 아들, 무슨 소리니? 난 그냥 결혼 준비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야. 제가 오해한 거라고. 결혼 후에 여기서 같이 살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진 씨가 상기시켰습니다. 정확히 그렇게요. 농담이었어.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농담도 몰라?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허락 없이 이 집에 들어오려고 2번이나 시도했으니까요. 이건 이미 습관이에요. 준호 씨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짐 싸서 나가세요. 아들, 너까지 왜 이래? 나가시라고 했어요. 준호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으셨다고요. 더는 못 참겠어요. 최 여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넌 날 배신하는 거야, 내 엄마를. 저 여자 때문에. 엄마, 조용히 하세요. 준호 씨가 차갑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수진 씨 말이 맞아요. 엄마 행동은 끔찍했어요. 더는 엄마 편 들어줄 수 없어요. 최 여사는 흐느끼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준희와 준서는 말없이 그녀를 도왔죠. 준호 씨는 옆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집으로 들어왔죠. 수진 씨는 상황을 설명하고 집 소유권 서류를 보여주고 열쇠 복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최 여사를 신문했습니다.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진술이 엉망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집주인 허락 없이 열쇠를 복제하신 겁니까? 나이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열쇠를 줬어요. 아드님은 이 집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열쇠를 복제할 권리가 없으셨어요. 이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 여사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몰랐어요. 이제 아셨으니 자발적으로 퇴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이와 준서는 이미 모든 짐을 마당으로 꺼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준호 씨가 그들이 차에 짐을 싣는 것을 도왔죠. 일이 끝나자 최 여사는 수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널 떠날 거야. 그럴지도 모르죠. 수진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결정이 될 거예요. 최 여사는 돌아서서 아들과 딸과 함께 차에 탔습니다. 준호 씨는 그들을 대문까지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고 진술을 받고 최 여사에게서 복제된 열쇠를 압수한 뒤 30분 만에 떠났습니다. 수진 씨는 준호 씨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당황하고 낙담한 채 서 있었죠. 미안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지경까지 갈 줄은 몰랐어. 수진 씨는 침묵했습니다. 내가 다 바로잡을게. 엄마랑 얘기해서. 아니요, 준호 씨. 그녀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바로잡을 수 없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결혼은 없을 거라는 뜻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진심이야? 네, 저는 더 이상 당신과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아, 제발. 엄마가 선을 넘은 거 알아. 하지만 준호 씨, 이건 당신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당신이 어머니를 거절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당신은 저한테 5번이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매번 당신은 어머니에게 기회를 줬죠. 당신은 제 허락도 없이 내 집 열쇠를 그분에게 줬어요. 당신은 계속해서 어머니가 제 경계를 넘도록 내버려뒀다고요. 고칠게. 약속해. 아니요, 못 고쳐요. 왜냐하면 당신은 문제 자체를 보지 못하니까. 당신에게 이건 그냥 엄마가 선을 넘은 일일 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당신이 제 공간, 제 결정, 제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준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사랑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준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제 편이 되어줄 파트너가 필요해요. 하지만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에 서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래요, 준호 씨. 당신 자신도 알고 있잖아요.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를 빼서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받아요. 아니. 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지 마. 준호 씨, 받아요. 저는 결정했어요.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반지를 받아 주먹에 꽉 쥐었습니다.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순 없을까?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 어머니가
또다시 제 삶에 뛰어들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집에서 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싶지 않다고요.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할게. 그 말도 여러 번 했잖아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돼서 미안해. 저도 유감이에요. 그는 돌아서서 천천히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문턱에서 그는 돌아섰습니다. 마음 바뀌면 전화해. 수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녀는 정적 속에 홀로 남아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고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결혼식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죠. 위약금을 제외한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수진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진작가, 사회자, 연주자에게 모두 전화해 결혼식이 취소되었다고 알리고 하객들에게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부분은 이해심 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친구 지영 씨는 저녁에 찾아와 그녀를 안아주며 그녀의 결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참지 않은 거 정말 잘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겪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준호 씨는 몇 번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수진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 결정했어요. 일주일 뒤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비난과 저주로 가득 찬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수진 씨는 듣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다시 일에 몰두했고 몇 건의 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저녁에는 자신의 전원주택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슬펐고 때로는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해. 아니, 수진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걸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것만 후회돼. 넌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내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가 나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2개월 뒤 준호 씨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수진 씨는 SNS에서 우연히 사진을 보고 알게 되었고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와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부동산 컨퍼런스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정훈이었죠.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건축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연락처를 교환했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훈 씨는 차분하고 세심하며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그녀의 집에 왔을 때 그는 신발을 벗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녀가 저녁을 준비할 때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의 허락 없이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집이 정말 아름답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지 느껴져요. 고마워요.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제 공간이라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거든요. 이해해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공간은 필요하죠.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어쩌면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교훈은 확실히 얻었으니까요. 그녀의 집, 그녀의 규칙, 그녀의 경계선. 이제 그 누구도 허락 없이 그 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취소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전원주택 테라스에 서서 모닝커피를 마시며 담장 너머로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드라마도 스캔들도 그녀의 옷장에 있는 낯선 사람들도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으니까요.